어제 뉴욕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정부와 광복회 측이 역사관을 놓고 충돌을 빚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KCS에 $2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MTA가 이중주차 및 버스 전용 노선 침해 차량에 벌금 부과를 개시합니다. 뉴저지 티넥 자택에서 26세 남성이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정부와 광복회가 별도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며 분열상이 노출된 가운데 뉴욕에서도 기념식 석상에서 정부와 광복회 측이 정면으로 대립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오전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총영사관, 광복회 뉴욕지회, 평통 뉴욕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으나 광복회장의 축사에 대해 뉴욕 총영사가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날 경축식에서 광복회 뉴욕 지회장은 건국절 제정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며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됐다면 이는 반헌법적이며 일제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흉계라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특히 광복회 측은 건국절 제정을 시도하는 악행을 저지른 자는 일제시대의 밀정과 같은 존재로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환 뉴욕 총영사는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경축식장이 순간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김 총영사는 광복,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광복절을 통해 우리가 왜 일본 식민지가 됐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영사의 강경 발언 직후 일부는 옳소라고 지지한 반면 일부는 말이 너무 심하다며 공무원이면 예의를 지켜라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뉴욕 한인 봉사센터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가 뉴욕 한인 봉사센터 포함 퀸즈 지역 5개 기관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100만 달러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각 단체는 $20만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명미 뉴욕 한인 봉사센터 회장은 한인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비영리 기관이고 이익을 창출해내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니 참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불구하고 해냈다고 보고 요즘에는 이렇게 정부에서도 KCS 멘탈헬스 클리닉에 대해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려고 하는 것을 보아하니 저희가 우리의 미션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한인들의 정신건강 클리닉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또 조용히 서포트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은 KCS가 지난 2015년 뉴욕 일원 한인 비영리 단체로서 처음으로 외래 환자 진료가 가능한 정신건강 전문 클리닉을 개원한 후 그동안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는 한인 사회 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기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뉴욕 주지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 기관의 스태프들 중에 라이센스를 가져야 하고
저희가 사이카이트리스트도 하이어해야 하고 널스 프랙티셔너까지도 하이어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병원에 비해서 프라핏 병원에 비해서 돈을 많이 들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스테이하고 있고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KCS 정신건강 전문 클리닉은 현재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1세와 2세 간의 문화적인 다름을 좁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KCS 멘탈헬스 클리닉은 바이오링글 이중 언어를 할 줄 알아야 저희가 스텝을 하이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유스 아이들도 유스 중간층에 있는 그 파퓰레이션들도 저희가 서비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을 찾아가다 보니 패밀리 이슈가 가장 큽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인터제너레이션을 저희가 커버하지 않으면 이거는 한 조각 서비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14일 도노반 리처드 퀸즈 보로장과 더불어 각 기관 대표자들과 열린 간담회에서 정신건강 위기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취임 때부터 정신건강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00만 투자는 퀸즈 지역에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모든 뉴욕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구와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버스 전용 차선 위반 및 버스 정류장 불법 주차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에 돌입합니다. 16일 MTA는 오는 19일부터 버스 전용 차선을 위반하거나 정류장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 등에 $50 이상의 벌금 부과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장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시의 자동 카메라 단속 프로그램이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벌금 부과에 돌입한다며 경고는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14개 버스 노선 623대 버스에 자동 카메라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뉴욕시 교통국과 협업해 모든 위반 차량을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과 장소, 시간, 이미지 등 정보를 시간대별로 포착, 교통국에 전송하며 교통국은 이를 검토해 위반 차량의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첫 위반 시 $50, 상습 위반 차량에는 최대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TA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 카메라 단속이 활성화되면 버스 운행 속도는 평균 5% 증가하며 위반 운전자 중 8%만이 2차례 이상 위반 티켓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MTA는 올해 말까지 33개 노선 1,023대 버스에 자동 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틴의 한 자택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의 여러 발의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8시 25분경 뉴저지 틴의 키커리가의 한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6세 나오미 해글리는 자택에서 여러 총상과 함께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조나단 해글리는 사건 현장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나오미 해글리와 조나단 해글리는 쌍둥이 관계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는 일련 변호가 훼손된 권총이 발견됐으며 조나단 해글리가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26세 조나단 해글리를 살인과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지역 이웃들은 이곳에선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번 비극을 겪은 가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당초 예상대로 다음 주 사임하는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의 후임에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아닌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지명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20일 사임하는 메넨데즈 의원을 대신해 자녀 임기를 채울 5개월짜리 연방 상원의원에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인 조지 헬미를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지 헬미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머피 주지사의 측근 중 측근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방상원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승리한 앤디 김을 지명하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앤디 김도 자신을 지명하면 기꺼이 수락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필 머피 주지사는 예상대로 자신의 측근을 선택한 것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자신의 부인 태미 머피가 민주당 예비경선에 출마한 뒤 민주당 지도부에 자신의 부인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관권 선거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또 태미 머피가 남편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앤디 김에게 밀려 선거 직전 사퇴하면서 머피 주지사는 앤디 김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달 휴가를 떠나기 직전 메네데즈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휴가 뒤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당시 측근들은 앤디 김은 이미 배제됐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가 지명한 조지 헬미는 1979년생이며 러커스대 출신으로 택배업체 UPS에서 13년 동안 일한 뒤 2013년부터 프랭크 로텐버그 연방상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그 뒤 뉴욕 뉴저지 포트 오소리티의 이사, 머피 주지사의 비서실장이라는 경력 외에는 이렇다 할 경력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지난 14일부터 지명 예상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위키피디아 등의 인물평이 개설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후보 사퇴 뒤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나란히 대중 유세에 나서 약값 인하를 강조하고 트럼프에게 쓰레기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처음으로 메릴랜드주 라르고 카운티에서 공동 유세에 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처방약 인하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유세에서 해리스는 끝내주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해리스와 나는 오늘 지나치게 비싼 약값을 인하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미국의 모든 노인들이 약값으로 1년에 $2,000 이상 쓰지 않도록 만들어 놓을 것이라며, 나는 이 일을 해내고 난 뒤 대통령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연방의회에 상정했을 때 공화당 의원 중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지금도 우리가 통과시킨 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대항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도널드 덤프, 도널드 쓰레기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의료 지원 확대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남긴 대통령은 없다고 본다며,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모든 노인들이 존엄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며, 그동안 노인들은 인슐린과 같은 약값 지출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2년 전 나는 부통령으로서 약값을 낮추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40 정도로 보이지만 이제 좀 늙었다며, 내가 29살 때 처음 상원의원에 당선됐을 때는 너무 어렸는데 이제는 너무 늙었다고 자조 섞인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이슈 등에 대해 집중 언급하는 등 공약 대결을 펼치는 듯 했으나, 갑자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을 퍼부어 다시 네거티브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자신의 골프장에서 1시간 30분에 걸쳐 기자회견을 갖고 계란과 우유, 밀가루, 전기요금, 주택 렌트비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물가 상승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식료품과 주거비, 유틸리티 비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미국 가정들이 물가 상승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할 수 있는 것은 끔찍한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범죄, 아메리칸 드림 말살뿐이라며 그녀가 승리하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를 비판하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나는 인신공격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나는 그녀의 지성을 별로 존경하지 않으며 그녀는 끔찍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그녀에 대해 인신공격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미국에 한 일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매우 화가 난다며 특히 그녀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사용하고 나를 감옥에 넣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녀 또한 나를 개인적으로 공격한다며 해리스 어워즈는 이상한 사람들이며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출 의존형인 중국 경제가 부채 증가와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시안 담당 임원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던 2018년과 2019년 사례를 들며 중국이 수출 의존형이므로 관세 인상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의 이익이 걸린 핵심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세를 더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포인트 정도 둔화됐지만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수출 상품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을 막았지만 결국 부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7년 21.6%에서 현재는 13.5%로 크게 하락했고 중국은 미국 외 다른 시장을 개척했지만 결국 수출 점유율은 하락했습니다. 또 과도한 생산 설비를 보유해 이를 유지하려면 매년 15%에서 20% 정도의 수출 성장을 유지해야 하지만 트럼프 집권 뒤 또 관세를 올리면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더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부채 비율은 올해 말 GDP 대비 31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보다 높은 것은 물론 2021년 말보다 30%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23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준 연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 달 금리 인하 및 인하 폭을 못 박을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연준은 파월 의장이 오는 23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임원들과 경제학자들이 참석하는 자리로 매년 연준 의장이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올해도 예상대로 파월 의장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파월 의장은 2022년 이 심포지엄에서 강도 높은 통화 긴축을 시장에 충격을 준 전례가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이 냉각되면 다음 회의 때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잭슨홀 회의는 그 중간 시점에서 연준의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을 탐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다음 달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며 다만 인하폭이 0.25%포인트이냐 아니면 0.5%포인트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 이번 연설에서 이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5일 발표된 7월 소매 판매 호조 등 최근 지표들이 인플레 둔화를 시사한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상반된 신호가 감지되는 등 연준의 금리 인하가 너무 늦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모기지 금리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 전년 최고치 8%보다
약 1%포인트 낮아지면서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어제 기준 30년 고정모기지 평균금리가 6.49%로 전주보다 0.02%포인트 올랐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모기지 금리 인하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의 정체 상태가 다소 풀리고 있지만 본격적인 활성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피는 지난 11일까지 4주간 신규 매물이 1년 전보다 4.5% 늘었다고 밝혔으며 CNN은 금리 하락으로 모기지 신청이 지난주 17%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 소유자의 리파이낸싱 신청이 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이 부동산 매물 증가 등으로 이어졌지만 본격적인 매매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1년 전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크게 내린 것은 아니며 2022년 초 이전에 6% 이하로 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연준이 올해 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더라도 이미 모기지 금리는 연준금리 인하 전 약 1%포인트 내렸으므로 더 내려갈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리면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돼 부동산 거래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오늘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점 푸드홀을 확장 오픈했습니다. H마트 롱아일랜드 시티점은 5개의 K푸드 브랜드를 추가해 총 10개의 매장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신규 브랜드들은 강릉의 유명 맛집인 이만구 교동짬뽕, 한식 전문점 나무돌, 떡볶이 전문점 떡다방, 한국식 도넛 전문점 골드미스, 한국식 치킨으로 유명한 돈치킨까지 총 5개의 매장이 새롭게 입점했습니다. 이외에도 밀크티 전문점 공차, 한국식 핫도그와 샌드위치 전문점 OK도그, 한국식 베이커리 전문 카페 라미, 김밥과 돈가스 등 분식 전문 김간에, 그리고 한식 컵밥 전문 라이스보이가 입점돼 있으며 매장의 입출구를 확장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쇼핑과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H마트 롱아일랜드 시티점은 이번 추가 오프닝을 기념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기존 입점 브랜드들을 포함해 푸드홀 전 메뉴 30% 할인을 실시합니다. 푸드홀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TKC 뉴스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2021년 뉴욕시장 선거 때의 정치자금 불법 모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연방 대배심의 소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7천 건 감소했으며 전문가 전망치 23만 5천 건보다 8천 건이 적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미국 대선 및 일본의 차기 총리 선출을 앞두고 올해 내에 한미일 3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5일까지 위키드와 라이언킹 등 브로드웨이 뮤지컬 23개 작품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브로드웨이 위크가 실시됩니다. 민병갑 전 퀸즈 칼리지 사회학 교수가 미국 사회학협회로부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밝히는 등 여성 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페미니스트 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유명 배우인 매슈 페리의 사망과 관련해 페리의 개인 비서와 담당 의사 등 5명이 돈벌이를 위해 페리에게 마약성이 강한 진통제 케타민을 과다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남부 라호아코브 비치에서 최후의 날 물고기라는 별명을 가진 3.6m 길이의 산갈치가 발견돼 재앙의 전조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대 연구진이
25세에서 75세의 지원자 108명을 대상으로 최대 7년 동안 15,000개의 다양한 분자와 미생물 등을 추적, 노화 진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44세와 60세에 분자와 미생물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미중요회와 늘푸른 농장이 오는 12일 목요일 한인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제18회 경로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 7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연예인 초청 공연 및 노래자랑, 경품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9월 5일까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을 소풍 경로대잔치에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가 오늘 23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나흘간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퀸즈 프라미스 교회에서 김옥량 목사를 초청해 희년을 자유하라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또 같은 시간에 임지훈 목사가 진행하는 어린이 할렐루야 대회도 진행됩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며 축복을 나누는 이번 대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1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